친박계가 제시한 유승민 사퇴 데드라인은 사실상 오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원내대표 아직까지 사퇴하지 않았고요. 급기야 오늘 오전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각각 시간차를 두고 유승민 원내대표와 독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요. 일단 세 사람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에 좀 거취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하실 계획 있으신지. 오늘 본회의 처리사를 하는 게 우선. 대표께서도 유승민 대표가 오늘 내일 안에 결정이 없으면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왔는데요. 아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할까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잠시 얘기 나누는 사실이지만은 내가 유 대표하고 나눈 얘기를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온당치도 않고 예의도 아니죠. 독대 내용에 대해서 유승민, 김무성, 서청원 의원 모두가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에게 사퇴 결단을 촉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퇴할까 버틸까 향후 유승민 정국 특히 세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내일 중으로 사퇴 선언을 한다면 일단 사퇴는 수습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사퇴를 선언했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달 20일 이후로 사퇴 시점이 미뤄지는 거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거부했을 경우입니다. 친박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작 유승민 원내대표 본인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오늘도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드릴 말씀이 없다, 고민하겠다, 침묵을 이어가다 오늘 거취 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종일관 침묵 모드입니다. 대승적인 결단이냐, 명예로운 출구 찾기냐, 아니면 계속 버티기냐, 유승민 원내대표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늘도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예, 지금 이 자리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위덕대학교 이상휘 부총장,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원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국회법 예상하셨냐 이런 건 다 넘기죠. 다 하는 얘기. 그건 저 예상 못 했는데. 그 완전히 진짜 토크쇼가 되는 거니까. 자, 오늘 보니까 이게 독대 릴레이가 쫙 됐어요. 그렇죠. 예. 독대. 정치권에서 독대의 의미가 뭘까요? 독대의 의미가 긴밀함, 어떤 협의, 예.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독대를 한다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것이죠. 예. 즉,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차원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독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독대를 하겠다라고 상방이 이야기됐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겠다는 양인의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서청원 최고의 워딩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방금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잠시 얘기한 건 맞다. 그러나 그 얘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러니까 온당치 않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이렇게 미루 짐작해 보면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정적 기류가 그렇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버틴다거나 사퇴다든가 사퇴를 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부정적 기류가 있으면은 서청원 대표의 워딩이 저렇게 부드럽게 나오진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유승민 대표의 입장, 즉 역지사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너 나갈래 나가지 말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차원은 굉장히 본인이 지금 현재로서도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고 개인적으로도 그건 자존심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류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친박 쪽에서 강한 기류가 나왔다 그러면은 오늘 시점으로 데드라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류 자체가 폭발성이 있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다는 점,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독대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예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이 독대 정치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상당히 그 독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독대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독대를 했다는 분들이 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대면 보고 자체를 워낙 이제 꺼려하시니까. 또 독대를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왜냐하면 독대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나와서 발설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진실같이 되어버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걸 또 이제 반대로 이야기해버리면 완전히 깨지니까. 근데 아마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은 독대보다는 그러니까 단선적인 지시와 이제 전화 연결. 그러니까 항상 전화로 하시거든요, 주로. 이게 측근들 이야기 들어보면 필요하면 항상 전화로 이야기해서 전화로 통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고 독대보다는 여럿이 만나는 것. 그러니까 독대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설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독대를 굉장히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구설수는 일어날 그렇죠. 수 있겠죠. 근데, 예. 저는 그 유승민 대표가 오늘 뭐라 그랬냐면 언급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사퇴 시기에 관해서. 근데 그걸 물어본 기자들이 좀 우문현답이 아닐까. 그거 물어가지고. 왜 물어봤냐? 나 다음에 뭐 몇 월 며칠 나가겠습니다 그럴 겁니까? 나 안 나가겠습니다 그럴 겁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면 유승민 대표로서야 뭐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유승민 대표가 결국은 지금 뭐 오늘 독대도 이야기 나왔지만은 어떤 모종의 결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다. 만일에 독대가 진짜 효과가 있었다. 독대에서 뭐 효과가 있었겠죠. 일정 부분.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 제 생각에는 김무성 대표가 사실 제일 이렇게 참 간절하게 좀 충고를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뭐 정치도 훨씬 선배고, 이 때문에 그 김무성 대표가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김무성 대표를 그래도 가장 자기의 우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김무성 대표 말을 가장 그래도 귀담아 들었고, 김무성 대표로서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살리기가 아니고 우리 당이 살아야 된다. 그걸 갖다 강조했을 거고. 그러면 유승민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 마음에 안 들게 나가라 이 말은 안 들을 수 있지만은 자기가 몸담고 있고 그 3선을 했는 당에 지금 내년 총선이 지금 1년도 안 남았는데 살리자 이런 말에는 진짜 거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도 그 당 살리자 거기는 내가 그 미랄이 되겠다. 예. 이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표면적인 얘기고 실제는 당신의 왕대한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이게 오래 끄는 거 안 좋다. 오히려 그게 아니 당의 미래를 되기보다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원래 자기 중심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은 많이 생각하죠. 그 유승민 저 대표도 정치인이죠. 공천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얘기예요? 정치인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거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현재까지 여론은 당신 편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결국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국정 운영에 대해 책임 자체를 고스란히 당신이 질지도 모른다. 그 모든 일의 시기와 때가 있다. 어떤 시점에서 당신이 결자 해지를 해주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받는 것이고, 사실상 유승민 대표가 우리가 버틴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력이 별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분당을 한다거나 탈당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새누리당의 집권 여당에 있으려고 그러면은 물론 본인이 숙여야 된다, 숙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정 운영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모양새가 있게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당이 조금 디펜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보면 유승민 대표가 지금까지 사퇴를 안 하는 걸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분이 그냥 정치적 실리를 떠나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자기가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가 이게 좀 어떤 아주 극한 사회들하면 좀 역사를 찾고 미래를 찾고 이를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보면 지금 당장 나의 실리, 내가 뭐 다음 선거 때 이기고 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즉 당청 관계도 올바르지 않고 나는 떳떳하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자기의 결단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대표 만나서 네 언제 그만둘래?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청원 대표한테. 서청원 대표도 마찬가지. 네 이러면 다 물어봤겠죠. 뭐. 당이 다 죽는다 말이지. 그런 뭐 또 이야기를 했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까지 유승민 대표가 오늘까지 입장이 없는 거 보면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그런 정책 계산뿐만 아니라 좀 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나리오별로 저희가 옛날에 그 TV에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인생극장인데 저희는 오늘 정가극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 정가극장으로서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걸 한번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사퇴 시나리오를 먼저 해보죠.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나타날 게 바로
예, 이게 또 안 뜯어지네. 이게 찢어지면 큰일. 예, 얼굴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일단 비박들이 반발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 사퇴를 하게 되면 비박이 반발한다. 뭐 일부에서는 있을 수는 있겠죠. 왜냐 그러면은 이것이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이 어떤 수직적 차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유승민 대표의 사퇴와 관련돼서 직접적 연관이 있으니까. 예. 그럼 계속 이제 당은 청와대 거수기 노릇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원론적인 문제에서 반발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비박 진영에 한 90명 정도로 발표가 나더라고요. 예. 한 90명 정도 비박 진영에서도 자, 지금 이 상황으로 가서 대통령과 겨루는 것이 과연 당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데서 명예롭게 나가야 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퇴를 하게 되면은 비박 쪽에서 원론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메시지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도 지금 현재는 아직 유승민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으니까 비박에서 아주 강경한 메시지도 내놓고 하는데 이게 기정사실화라는 게 무섭거든요. 뭐든지 유승민 대표 사태로 이게 기정사실화 돼버리면은 비박에서도 결국 좀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니까 결국은 거기서 그 반발해가지고 과연 얻을 게 뭐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발이요. 바로 이거라면 문제가 다르죠. 예, 요것도 찢어지면 안 되니까. 아이, 참, 살살살. 너무 단단하게 붙이면. 예. 아유, 이번에 잘 띄었어요. 예. 원내대표 재선출을 통해서 반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지금 이제 보면 비박들, 특히 이제 수도권 비박들이 가장 절실하죠. 왜냐하면 지금 수도권 비박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내년 선거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 수도권이 보면 대충 5%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당이 예를 들어서 당과 청와대 관계가 이렇게 수직적 관계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한마디에 그냥 당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런 식이라면 과연 내년 선거에서 뭘 가지고 선거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를 만약 재선출 통해서 그럼 다시 비박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충분히 없는 거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친박 원내대표를 그게 해버리면 바로 반발이죠. 그러면 친박 원내대표를 해버리면 최고위원회 자체가 완전히 김무성 대표 혼자는 비박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친박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바로 그 점이 저는 참 저거한 게 최고위원 경선이 막 끝나자마자는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아마 그렇죠. 위원님 잘 기억하시죠? 뭐냐면 거기에서 친박은 일단 서청원 전 대표 한 분이다. 네. 나머지는 전부 비박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났지, 이제? 1년이죠. 1년 됐나요? 1년 동안 어떻게 된 게 지금 말씀하시신,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인재 최고나 그다음에 이제 김태호 최고 같은 경우에 이인재 최고는 일단 충청이라는 지역적 이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가 보면 이완구 총리 낙마 이후에 사실상 이제 어떤 충청의 맹주가 없어지고 또 충청권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영향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지역이거든요. 유경수 여사가 일단 충청도 출신이고, 그러니까 내년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을 좀 얻어야지만이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인재 최고는 일단 대통령 쪽으로 가 있고, 김태호 최고 같은 경우는 뭔가 하여튼 자기는 이 김무성 밑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뭔가 하여튼 비박 쪽, 친박 쪽으로 가서 거기서 뭔가 좀 입지를 넓혀보겠다 해서 조금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친박 쪽으로 붙어버렸고. 나는 강남 스타일 뭐 이것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요. 제가 한마디만. 그건 저긴 안 나오지만은 그 사퇴를 하면은 과연 박근혜 대통령한테 유리할까?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 지금까지는 유승민 대표가 버틴다는 느낌. 그리고 우리 그 유교 사상에서 왜 어른한테 버티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좀 부정적인 그게 있고, 특히 대구 경북에서. 그렇지만 일단 사퇴를 해버리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어떤 이때까지의 그게 도로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되면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부총장님. 이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주 가볍게 이해를 하자 그러면은 사퇴를 하는데 이것이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이 차이입니다. 사실 사퇴를 하는데 유승민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그만두겠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그렇게 명예롭게 간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 자체는 그대로 순조롭게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밀려서 그리고 어떤 제3의 어떤 강압적 요인에 의해서 사퇴를 한다 그러면은 원내대표 재선출뿐만 아니라 비박 진영이 큰 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개파 갈등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아주 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주도권 자체도 상당히 심각한 훼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원내대표 재선출을 해요. 이 재선출을 했을 때 이게 계파 갈등이 심화로 이건 분명히 경선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합의 추대를 했을 경우에요. 예. 힘드시죠? 참 풀어나가기 힘듭니다. 예. 아, 정부, 괜찮아요. 지금 꼬인 이거는 제목 잘 같습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저거 할 때 대선 후보 경선인가 언제 내가 TV 토론사 해볼 때 봉투를 하는데 이게 안 뜯어져가지고 막 이빨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빨로 할 수 없잖아요. 잘 계파가 이게 합의 추대일 경우엔 계파 갈등이 봉합되는 거고 예. 경선을 할 경우 이렇게 되는데 심화되죠. 이 비박 반발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번 유승민 대표가 선출될 때 그때 84대 65였습니다. 그러니까 84가 예. 유승민 대표, 65가 이주영 후보였는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선하게 될 경우에 지금 비박들이 지금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서 비박들은 더 똘똘 뭉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는 정말 친박과 비박의 어떤 일대 결전이 벌어지는데 이건 해보나 마나 제가 볼 때는 친박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대통령이 더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돼서 만약에 경선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심한 계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친박이 60여 명, 지금 비박이 90여 명이라고 지금 언론 그렇게 보도에, 언론 보도에 예상을 나오는데 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 자체가 이제 비박 진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력화를 구축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곤란해진다는 것이죠. 결국 계파 갈등을 통해서 계파의 대립을 통해서 원내대표를 재선출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반추해보면 간단한 답이 나옵니다. 2014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 그 다음에 국회의장 후보 경선, 그리고 2014년 7월 달에 뭐 했습니까? 당대표 경선. 그리고 2015년에 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생일날이었어요. 원내대표 경선. 다 친박졌어요. 이 기록 자체가 이게 친박 진영은 힘의 논리로서는 비박이 안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최고위원 경선도 이게 다 끝나고 보니까 어느새 1년 지나니까 다 친박이 됐듯이 예. 지금 비박도 선거가 가까울수록 친박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데 예. 이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이런 부분들이 명분이 어느 정도 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명분 자체가 유승민 대표가 사실 혼자 독단적으로 저지른 그런 사태냐?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인은 다 같은 공동적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것이 친박 진영의 원사이드한 승리로 끝날 수 있는 명분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대통령이 국정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국정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하셨고 사실상 특정인을 지칭하듯이 여기에 불쾌한 마음을 드러냈지만은 예. 이 자체 가지고 사실 당이 그렇게 분열과 대립을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의원들이 그게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는 거죠. 예, 제 생각에는 계파 갈등을 떠나서 이번에 지금 친박으로 많이 돌아섰다고 지금. 최고위원들은.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네, 만일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번 원내대표를 만일 경선을 한다. 이럴 때는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이주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친박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나오면 아까 우리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에서 아주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왜냐하면은 유승민 대표 반박을 밀어내고 친박이 원내대표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 어떤 쿠데타를 했다. 이런 게 되면요. 이 보통 중도 이런 성향의 유권자들한테는 아주 그게 안 좋은 이미지를 미치기 때문에 네. 비록 친박이 원내대표를 가지고 싶더라도 이번엔 양보를 해야 된다. 이번엔 비상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비상상황이 아니면 나와 경선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비상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유승민 대표를 찍어낸다 그러면은 정말 찍어낸 거 아니냐는 지금도 시중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돌지 않습니까? 그 말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김무성 대표. 쉽게 떨어지네요. 아주 또 쉽게 이거 왜냐면 사진 찢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김무성 대표 이게 이 앞으로의 그럼 진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퇴를 했을 경우에 재선출을 합의로 하든 아니면 경선을 하든. 저는 김무성 대표가 어떤 식이든 간에 지금 원내대표는 지금 일단 친박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왜냐하면 지금 최고위원은 구성이 9명인데 9명 중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당연직 이제 최고위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이 두 명이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는 이 두 명이 이제 어느 정도 김무성 대표 편을 들어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명이 만약에 친박으로 채워져 버리면 1대 8의 구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는 모든 최고위원의 결정 사항이
완전히 이제 허수아비 비슷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본인이 아주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내년 총선 공천의 오픈 프라이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천은 친박에 그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된다면 일단 비박에서 합의 추대를 하든지 경선으로 가면 안 되죠. 경선을 가게 되면 당이 더 분열되니까 아마 비박 인물 중에서 합의 추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김무성 대표도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일단 버티기로 한번 넘어가죠. 버티기로 했을 경우에는. 빼줘야 되는데. 예, 이 버티기가요. 예. 고맙습니다. 버티기 했을 때 이제 일단은 뭐 당연히 친박과 청와대는 반발을 할 것이고, 이 다음의 카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친박 최고위가 사퇴를 하든지. 근데 사실은 이 친박 최고위가 사퇴를 버티기를 할 경우에는 이러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원내대표. 대통령 탈당.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대통령 탈당에 대한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까 저 말씀을 드렸던데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게 정말 원인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원인이라는 게 뭐냐면 명분입니다. 탈당을 하면 탈당이 걸맞는 명분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탈당한다거나 뭐 때문에 탈당하냐 묻는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국정에 대해서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유승민 카드에 대한 개수 존치 이런 부분들이 결국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이 작용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편협된 정치 지도자 또는 굉장히 편중된 정치 지도자 이런 위상을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향후에 총선이 지나고 대선이 임박해서 여당이 계속 분열 상황이 연달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여권 내부의 분열을 사실상 원인 제공자로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서 탈당의 카드는 어렵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2년 6개월 남았는 그런 임기 상태에서 정치적 세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국정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그만큼 또 정치적인 부담도 만들어야 되는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시간적으로 또 지금 정치 상황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좀 불가능하다. 저도 이 교수님 말에 동의하는데요. 만일에 이번에 어떤 새누리당의 전체와 박근혜 대통령 문제였다. 뭐 이념이 안 맞거나 정책을 전혀 새누리당이 뒷받침 안 한다. 그러면 탈당 이야기를 해도 안 하시겠지만 납득이 가는데 지금 만일 탈당하신다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원내 대표하고 싸우면서 기분 나빠 탈당한다 이런 말밖에 못 듣거든요. 이 때문에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대국적인 큰 정치인의 모습을 전혀 못 보여주기 때문에 이 탈당의 탈당도 아까 유승민 대표가 우리 좀 사퇴하는데 명분 이야기 하는데 대통령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명분이 없다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당은 안 하실 것 같고요. 똑같은 논리로 지금 친박 최고위원도 사퇴를 만일 해버린다. 그럼 똑같은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사퇴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서청원, 몇 선 의원입니까? 이런 분들이 겨우 그거 가지고 사퇴하냐, 그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둘 다 좀 힘들지 않은가,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두 시나리오의 전제는 뭐냐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다수가 되는 그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즉 탈당해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문제는 내년 총선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세력이 다시금 어떤 TK 어디든 간에 다수당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거죠. 즉 탈당한다는 건 신당을 창당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탈당을 지금 2년 6개월 동안 아무 당에 영없이 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 탈당이라는 거는 당내에 있는 친박 세력을 데리고 나와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 시나리오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 경우에 그럼 TK 이외 지역에서 과연 당선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친박 최고위가 사퇴되었을 경우에 과연 내년 총선에 친박 최고위원회로서 선거전에 나가서 다수당이 다시 다수 세력이 될 수 있냐는 문제.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만약 그것이 안 될 경우는 정말 참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두 시나리오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즉 일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박 일부에서 저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좀 협박성인 그런 이제 성격이 강한데 저것이 실제로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때는 아직까지도 좀 힘든.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뭐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맞는 말씀이신데 바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최고위원이나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후보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입니다. 정당이 뭐냐면 철학적 가치, 이런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념적 가치,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공당이 되는 것이고, 공당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당에 대한 이 새누리당은 그런 국민적 지지를 통해서 했는데, 여기서 탈당을 통해서 다른 어떤 정치 세력을 도모한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상당한 배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옛날에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로가 좋았습니다. 예. 말로가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끝에 얘기하는 게, 이 물음표는 잘 띄어지네요. 예? 그럼 만일 버티셨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친박 최고위가 사퇴를 하면 두 번째 카드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대위를 구성을 하겠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버티기를 하면 유승민 대표 이어받으니까 뭐 하여튼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다시 이제 어떤 지도부를 뽑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될 경우에는 이제 친박들이 이제 그때는 정말 막 모든 걸 동원해서 하여튼 당의 당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두 번째 시나리오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탈당을 해서 친박 세력이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을 해서 즉 옛날에 열린우리당 사례 같이 하나의 그걸로서 하여튼 주류 세력을 만드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 아니면 그냥 대통령 혼자서 탈당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2년 6개월이나 너무나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지금 자꾸 이 의원님이 신당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게 요새 솔직한 얘기로 정가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 건 사실인 모양이에요. 비박과 비노. 같은 BC 집안, 예? 이 같은 BC 집안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모양이에요. 많이 나오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진짜 그 어떤 정상배의 모략이라면 가능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그 앞에는 한자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노멀한 정국이라면 그거는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그룹이 어떤 공통점으로 하는 게 이 보수라는 거 외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보수, 약간 진보, 보수, 중도 보수 이 정도인데, 그걸로 해가지고는 결국은 지역적 기반에 의해서 된 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수와 진보, 이것이 사실상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가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렇죠. 이제 보수 진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 진영, 즉 야권은 이제는 뭔가 재편할 시기는 왔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소위 민주와 비민주의 대결 구도, 그다음 80년대, 9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노동과 어떤 통일에 대한 문제, 그런 아젠다에서 넘어와서 이제는 그 소위 진보 진영을 떠받칠 수 있는 이념적 아젠다 자체가 굉장히 상실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시작해서 보수 진영의 그런 아젠다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노동에 대한 문제, 복지에 대한 문제, 통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뺏기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진보 진영이 가져갈 수 있는 아젠다 자체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2000년 들어와서 벌써 10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당이 지지분열하고 자꾸 분열되고 중국민적 지지를 잃어가는 자체가 재편에 대한 그런 이념적 좌표 설정이 다시 하라는 어떤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노동당이라든가 도민대 3인당은 벌써 90년대에 후반에 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늦었거든요. 야당이 잘 돼야 결국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호남의 특수적인 지역적 정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인 것은 야권에 대한 잣대, 야권에 대한 이념적 좌표 이런 걸 다시 할 때다. 그런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하여튼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상 4당 체제 아니겠습니까? 친노당, 그다음에 비노당, 그다음에 이제 친박당, 비박당 이렇게 사실은 사색이 지금 사색당파 같이 비슷하게 움직여가기 때문에 어쩌면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도에 모여 있는 두 세력이 합치면 어느 정도 다수를 좀 차지하는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또 출신과 토양과 또 지역적 배경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과연 그게 현실에서 가능하겠는가? 이제 그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독일의 3인당 그러시는데 거기는 토론과 합리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사이고 그럼요. 우리는 어떤 정서가 감정이 지배하는 사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